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예,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에 침투해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그래 있고 엄청 위험한 거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저분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야?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우입니다. 코흐. 코우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코우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받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우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우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와. 이 실험 결과로 코우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우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균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우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우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예,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아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상 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피부에도 있고, 코 속에도 있고, 피부 염증,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상 균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상 균이 안 보이죠? 거의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천재들이 있어. 이렇게. 곰팡이가 사람을 살렸네. 근데 개발된 페니실린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페니실린 사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한 사람의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 양을 얻으려면은요, 2,000리터의 곰팡이 배양액이 필요했는데 와, 2,000리터요? 2,000리터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내야 와. 한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당시 페니실린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미국 전체 공급량의 무려 절반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페니실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페니실린을 주사한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페니실린을 다 추출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와. 부족함을 좀 충당했다고 근데 그럽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오줌을 기록이 있습니다. 내 동료는 모든 환자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주사된 페니실린 중 거의 95%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소변을 담은 유리병을 뉴저지의 제약회사 실험실로 배달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잘수하셨네요. 오줌 실린이네. 오줌 실린. 무슨 실린. 소변 실린 주사로. 어떠세요?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나면 투여하고 나면은요, 대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그 소변을 모아다가 거기서 다시 페니실린을 청제해서 와. 다시 투여했던 것이죠. 진짜 비싼 오줌이었네요. 페니실린 맞게 되면 연락할게요. 아, 페니실린 공유하면 돼.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니 내가 맞을 테니까. 아, 제가 먼저 맞을게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싸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진짜. 선생님, 그러면 페니실린 대량 생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 덕분이었죠.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니까 정말 제약회사들이 이 페니실린을 더 만드는 거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진주만 공격 열흘 후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페니실린 상용화를 성공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아까 같은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게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량 생산이 요즘 가능해요. 기다렸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이 감염병 원인도 알았고요. 치료제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은 딱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미끄럼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세균을 우리 이해했잖아요. 아.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구나.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에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계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다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2001년 탄저균을 악용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왜? 9월 18일이죠. 9.11 대로 일주일 후에 5통의 편지가 발송이 됐어요. 그로부터 3주 후 10월 9일에 2통의 편지가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당신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탄저균이 있다. 이제 당신은 죽는다. 두려운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당시 그 편지에는요. 탄저균 분말 2g이 들어있었거든요.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적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And 29 staffers for Senator Tom Daschle's office have tested positive for exposure to 단체로? anthrax. 결국 22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그중에 5명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저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국 육군연구소의 미생물학자였는데요. 기소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저균 테러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아공에서 매일 흑인들의 시위 때문에 거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흑인들에게 시위를 멈추라고 말해준다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소. 아니 그것보다 아파르테이트 철폐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도 받지 않겠습니다. 남아군 흑인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네. 흑인들의 시위를 멈춰달라는 남아공 대통령의 요청에 만델라는 이를 거절하고 종신형을 선택한 것인데요. 우와. 이 일로 만델라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더 영웅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만델라가 유명해질수록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이는 곧 만델라를 해방시키라는 외침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1988년 만델라가 감옥에서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는 그의 석방을 기원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죠. 콘서트요? 네. 감옥에서 콘서트 했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BBC를 통해서 11시간 동안 67개국에 생중계되면서 무려 6억 명의 시청자가 함께 지켜봤죠. 와. 결국 콘서트 이후 만델라를 석방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서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남아공 정부도 그냥 이게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지원 씨 예상이 아주 잘 맞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결국 만델라를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와, 드디어. 1990년 2월 만델라는 무려 27년 6개월 일수로는 9,376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 2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다수의 유색 인종을 통치해온 남아공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소웨토로 돌아오게 되어 가슴이 설렙니다. 새롭게 탄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간 혐오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 발생한 의심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야 합니다. 뭔가 짠한 감동이 있네요. 네. 이 연설을 마치고 만델라는 흑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당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프레드릭 데클렉과 협력해서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의 대표가 참석하는 민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때 흑백 연합정부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흑인의 투표권. 투표권. 네, 바로 지금 교현 씨 지적해 주셨듯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통과됩니다. 아 근데 93년이면은 아니 사실 지금이랑 되게 엄청난 뭐 100년 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공에서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불과 30년 전인데. 네. 결국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옆에 있는 사람이 만델라를 도왔던 남아공의 대통령 데클레르크입니다. 데클레르크 역시 이 아파르테이트 철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 4월 27일 남아공에서는 처음으로 흑인들도 참여하는 민주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이 돼요? 네. 진짜 드라마틱하죠. 네, 이후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약 80년간 이어져 온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와. 그럼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그 이후의 행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부 백인들은 만델라가 백인들에게 보복을 할 거라고 좀 우려스러운 걱정도 했죠. 사실 만델라 행보는 그러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서와 화합을 선언한 건데요. 네. 이런 용서와 화합의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만델라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백인들도 정부에 많이 참여시키나요? 네, 그건 바로 국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 국기. 네, 보시다시피 남아공의 이런 현재 국기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에 새롭게 채택한 것인데요. 이 국기의 이 색들은 이 다양한 색들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전쟁과 피, 그리고 이 녹색은 자연, 파란색은 바다, 그리고 노란색은 남아공의 중요한 대표 광물인 금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검정색은 흑인을, 이 하얀색은 백인을 의미하죠. 백인.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 국기를 바꾸면서 남아공은 네모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남아공은 다인종 국가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정답. 규현 씨. 남아공은 다채로운 색깔의 국가다. 규현 씨 근접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 정답. 정답 아니야. 아니, 근접했습니다. 정답. 네, 했다고? 그 남아공은 레인보우 네이션입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네이션. 앤드 씨 정답입니다. 아, 무지개. 네, 무지개. 정답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품은 국기는 남아공이 지독한 인종차별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양한 인종과 사상을 모두 존중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만델라의 포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교수님, 그럼 만델라는 남아공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이 만델라는 흑인과 이 백인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이용해 흑인과 백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려 했죠. 뭐지?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백인들만 배울 수 있는 이 럭비는 흑인들에겐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공 럭비 대표팀이 다른 국가와 경기를 하면 상대팀을 응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델라가 1995년 흑백 화합의 상징으로 럭비 월드컵 개최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럭비 월드컵 유치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데요. 와. 아파르테이트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온 남아공은 이 올림픽 등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럭비 월드컵 유치권을 따냈다는 건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대단한 점은 남아공이 당시 럭비 강국이었던 뉴질랜드를 꺾고 극적인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진짜. 이건 만델라가 남아공의 럭비팀 주장에게 트로피를 주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왜 화제가 된 것일까요? 백인이랑 흑인이랑 같이 싱글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델라는 흑인들에겐 증오의 상징이었던 럭비 대표팀의 초록색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직접 백인 주장에게 우습게
월드컵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남아공에는 사실상 더 이상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습이었죠. 감동적이네요. 너무 좋은데? 뿐만 아니라 이 럭비 월드컵으로 남아공은 약 1,8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74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까지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흑백 간의 화합을 강조한 남아공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이제 서로 잘 지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무역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네. 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회복하게 된 남아공은 다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1%까지 추락했던 경제 성장률이 만델라 집권 후에는 4%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경제 생산률 1위를 달성하며 명실공히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네, 바로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된 지 약 30년이 흘렀지만 흑인들의 빈곤은 여전히 풀지 못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공의 2023년 4분기 실업자 수는 무려 789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야, 저 4분기만. 네. 심각한 건 사실상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흑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남아공의 빈부 격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케이프타운의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좌측은 흑인들이 주로 사는 빈민가로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고요. 이렇게 우측은 백인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죠. 와, 극명히 갈린다. 다른 나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국경 같아요. 그렇죠. 저 모습이 케이프타운 공항에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가면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저게 진짜로요? 예,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그만큼 가까이 극명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여.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이 저렇게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케이프타운 한 전택이 원래가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고 비싼 집 482억. 근데 다른 빈민초구인들은 그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한 3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엄청난 거죠. 차이네요. 네. 교수님, 그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됐는데도 이 남아공의 경제 성장이 흑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인종 비율은 흑인이 약 82%, 백인이 8%, 인도인 2%, 그리고 그 외 유색인이 한 8%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약 8%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남아공은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를 뭐 해결할 수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후에 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만델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흑인 대통령이 줄곧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흑인 정부는 흑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쳤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시행된 법이 국가에서 공무원을 선출할 때 흑인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이전까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작은 일은 물론 큰 일까지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처럼 단기간 흑인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은 안타깝게도 남아공 정부가 더욱 무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소수의 흑인 엘리트나 정치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흑인들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빈민가의 흑인들은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흑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계급과 빈부가 나누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앤디 씨, 이때 흑인 우대 정책 펼쳐질 때 막 백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때 남아공 백인들이도 상황이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백인들이만 사는 슬럼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남아공의 빈부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불이 다 꺼. 전력난이야? 왜 정전이지? 정전이시죠? Blackouts, load shedding. 아, 단전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에이, 이거는 켜줘야지. 아이씨. 어머 어머. 전체에서 시간대별로 정해가지고. 아니, 저거 어떻게 해? 아니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 상상이 안 가죠. 현재 남아공 최악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전력난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에서는 2008년부터 단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요즘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건데요, 갑자기? 그 이유는 과거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적되기 아니, 때문입니다.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남아공에선 갑작스럽게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기 끊기는 거랑 교수님 빈부격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렇게 대규모 단전이 지속되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전 때문에 각종 산업체들과 공장들은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 역시 줄일 수밖에 없겠죠. 마트에다가 우와, 진짜? 갑자기 마트 내려가니까 그런 냉동식품 이런 거 다 그렇지. 버려야 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 그렇죠. 거고요. 또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운영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에 무려 640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아공의 국가 부채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서 빈부격차를 해결할 길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화려한 도시 마카오의 과거는 어땠나요, 교수님? 네,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아시아의 작은 유럽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매력을 지닌 도시 마카오 아닙니까? 네. 과거의 이곳은 중국 역사 기록에 인구 수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외면받던 아주 유령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쵸. 봤는데 뭐 어촌일 수밖에 없지 뭐 저희가. 마카오의 크기가 어때 보입니까? 작아요, 진짜 작아요. 네. 바로 옆에 있는 홍콩에 비하면 육지 면적이 약 4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와, 홍콩도 안 큰데. 네. 때문에 여러 섬 중에서도 특히 아주 작았던 마카오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들어서자
마카오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에 범선을 타고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던 이 나라가 마카오에 도착을 한 건데요. 어떤 나라일까요?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요. 포르투갈? 포르투갈입니다. 네. 자, 지도에 색칠된 영역이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식민지들인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다 쪽은 꽉 잡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남미에 아프리카에 아시아까지. 맞아요. 사실 16세기 포르투갈은 전 세계 해역을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거의 거대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던 포르투갈은 유럽 최초로 당시 명나라였던 중국까지 아시아 진출 항로를 개척한 거예요. 이렇게 1553년 포르투갈의 배가 당도한 곳이 지금의 바로 마카오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카오를 통해서 드디어 명나라와의 교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걸까? 그럼 포르투갈인이 어떻게 닫혀 있었던 교역의 문을 열었는지 대화로 한번 구성해봤는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서양 오랑캐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항해를 하던 중 배가 파도에 부딪히는 바람에 배 안의 물건들이 다 젖었습니다. 잠시 이 땅을 빌려서 햇볕에 물건들을 말리고 가도 되겠소. 웬일부러 좀 되겠냐고. 아, 얼마면 되겠습니까? 보수는 섭섭치 않게 드리겠소. 하하,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구만. 짐을 어서 내리시오. 빨리 내리시오. 네, 어쩜 이렇게 진짜처럼 뭐 연기가 아니네요. 이건 거의 환승했어요.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자, 이 일은 포르투갈이 동방 교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관리 하나 때문에 이게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나라를 망친 제11대 황제 가정제 때문이었어요. 가정제. 약간 도교에 미쳐 있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되게 오래 통치했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래 통치. 야, 네. 가정제 시기엔 내실을 잘 다지지 못해서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점점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 틈을 타서 마카오를 사용한 대가로 매년 500냥씩의 은을 내겠다면서 관리와 황제의 환심까지 얻게 되는 거죠. 당시 이 500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집의 1년 생활비가 은 14에서 23냥 정도였으니까 500냥이면 이보다 약 20배가 넘는 큰 돈이었죠. 그럼 명나라 입장에서는 안 열어줄 이유가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게다가 명왕실 입장에선 마카오는 뭐 어차피 버리다시피 한 아주 작은 섬에 불과했고요. 거기에 뇌물까지 바친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포르투갈은 1557년 명황실의 허락을 받고 마카오를 체류지로 활용하면서 무역선을 대고 거주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어줬구나. 이렇게 포르투갈이 들어온 이후에 마카오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카오는 후미지고 조용한 지방에 불과했지만 많은 포르투갈인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후에 가옥이 늘어나면서 마카오는 포르투갈인의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어갔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포르투갈식으로 건축이 됐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많은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항구가 열리기 직전인 1555년 처음으로 집계된 마카오 인구수가 약 4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563년에 무려 5,000명으로 8년 만에 10배가 넘게 늘었던 거죠. 그중에 20%가 마카오에 살게 된 포르투갈인이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접어들면 마카오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644년 명왕조가 저물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면서 청왕조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에 포르투갈은 새롭게 들어선 청왕조에도 임대료와 뇌물을 바치면서 마카오에서의 정착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684년에 이르자 청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황제, 바로 4대 황제였던 강희제가 명나라 시대 이래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대응했던 해상무역을 활발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식이 마카오의 대외 무역은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원래는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뇌물이나 좀 바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대무역을 할 거니까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이거에 대해서 관세랑 이런 거 해서 절차를 다 밟아 해서 아, 네. 이게 무역하기가 빡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어려워진 거. 네.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 강희제가 조금 더 열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콩이라든지 다른 경쟁 지역이 등장을 해서 마카오가 약간 좀 전성기가 지나는? 정답입니다. 어. 바로 마카오 바로 옆에 광저우항이 있는데 여기가 공식 무역항으로 광저우. 열리게 된 거예요. 광저우항 또한 중국 남단에 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마카오 항구를 통해서 포르투갈이 명청 왕조와 교역을 독점해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식적으로 무역항이 열린 거죠. 청 정부에서는 광저우항에 세관을 세우는 등 무역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을 마련했죠. 때문에 이곳의 질 좋은 무역품이 이제는 마카오가 아니라 광저우로 몰리게 된 거예요. 광저우가 열리고 나서는 마카오의 메리트가 확 떨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무역선은 다 이제 광저우항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1800년대에는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고 있던 이 포르투갈의 기세가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마카오도 역시 활격이 더 약해지기 시작했죠. 당시 마카오를 방문했던 청나라 관리의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잘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카오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을 보면 상인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자는 선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상선이 왕래하지 않고 마카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서 도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판하네. 마카오의 번영이 모두 광저우항으로 넘어가면서 마카오의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사실 무역항 외에도 마카오를 이용해서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아편 아니야, 아편? 맞습니다. 네. 아편 전쟁은 1839년과 18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나라랑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네. 자, 이 아편 전쟁은 여러분도 다 이미 알다시피 청나라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결과 1842년에 청나라는 영국에 굴복하면서 항복하면서 체결한 조약, 난징 조약을 통해서 홍콩 섬의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돼요. 맞아요. 네. 포르투갈은 홍콩을 영국이 차지한 거 보니까 우리도 마카오를 차지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저 완전 먹잇감이 됐구나. 포르투갈은 그동안 식민지로 보냈던 총독을 마카오에도 새로 파견했어요. 이 총독의 지휘하에 마카오의 법령을 마음대로 바꾸고 마카오에 살던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법뿐만 아니라 토지권, 행정권 등의 주권을 하나씩 빼앗았어요. 그리고 청나라와의 어떠한 협상도 없이 마카오를 무력으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마카오를 점령한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세태로 적자에 시달렸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 방법을 교묘하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합법화하는 거였어요. 뭐였을까요? 아편을? 아니요. 또 다른 거. 카지노? 도박? 네, 도박이에요. 당시 청나라에서 금지한 도박을 합법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합법이에요? 이게 바로 마카오를 지금의 와. 세계적인 도박의 성지로 만든 그 시초,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야, 역사가 기네요. 1849년 포르투갈에서 온 마카오의 총독이었던 이 호세 페가도라는 사람이 마카오에서 카지노의 개장을 허가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당시 열렸던 마카오 카지노의 모습이 있어요. 사진을 볼까요? 마카오에서 변발을 한 청나라 사람들이 판탄이라고 하는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판탄 카지노장부터 합법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정 씨는 혹시 이 게임 판탄이 뭐예요? 판탄이란 거는 중국 전통 도박인데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합법화했을 시기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거든요. 구슬들을 한 100개 정도 준비해 놓고 딜러가 그 일부를 컵으로 덮어요. 그런 다음에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슬을 4개씩 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구슬에서 몇 개인지 1개에서 4개를 맞추는 그런 도박 게임인 거죠. 교수님, 그럼 도박 문화가 이렇게 성행을 했으면 마카오가 그 욕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마카오의 도박 합법화는 청나라 사람들의 그 억눌려 있었던 욕망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60년 마카오에는 200개가 넘는 도박장이 번성하게 돼요. 당대 분위기를 적은 마카오 신문의 기사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각 성과 시에서 판탄을 금지한 이후 마카오의 도박장은 매우 붐빈다.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없을 정도다. 각지에서 마카오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도박 중독자가 많다. 그러겠지. 도박 중독자 아니고 저기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이제. 네. 청나라 각지에서 도박에 대한 고삐를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마카오는 오히려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서 86년 마카오의 도박세가 마카오 정부 총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통계가 있을 정도로 도박 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포르투갈은 왜 많은 사업 중에서 도박을 합법화했던 걸까요? 돈이 제일 포르투갈이 도박을 잘했나요? 네,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 유럽과 연결돼 있었잖아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 유럽에서 카지노 합법화가 열풍이었기 때문이에요. 1806년 프랑스에선 나폴레옹에 의해서 카지노의 합법화가 이루어졌고요. 1826년이 되면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도 합법적인 카지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음습한데요? 자, 카지노장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꽉 차 있다. 빽빽한 사람들 사이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테이블들도 보이죠. 당시 유럽 왕국에선 이 카지노장에서 나온 세금을 국가 재원을 충당하는 데 썼거든요. 이를 본 포르투갈은 카지노장을 합법화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이를 마카오에 적용해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박까지 합법화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 19세기 마카오에선 배 위에 매춘업소를 차린 이른바 선상 매춘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이 배를 플라워 보트, 즉 꽃배라고 불렀는데 외관을 등불로 장식을 밝게 밝혀서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게 했고 또 형형색색의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도 합니다. 자, 무역이 끊긴 마카오에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많았고 여성들도 돈이 되는 이 매춘업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매춘업소에 강제로 인신 매매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마카오였던 거죠. 피터정 씨, 마카오의 과거 매춘업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 홍등가 거리였던 기쁨의 거리, 쾌락의 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대문과 창문 보이시죠? 이게 홍등가를 상징하는 건물들이었는데요. 매춘업소가 늘어섰던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영화 도둑들 포스터를 촬영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관광지가 됐구나. 그러나 포르투갈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벌여요. 뭘까요? 건물을 지어다 팔아요? 건물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라고? 마카오에서? 사람을 파나?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을 이용한 노예 무역이었어요. 에? 노예 무역? 이건 1900년대 초 싱가포르에 도착한 중국인 노예를 태운 배를 찍은 사진인데 와, 노예들 맞아요? 너무 건장한데요? 와, 너무 건장하고. 네. 아편 전쟁 이후에 쇠퇴한 청나라에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났는데요. 이들을 쿨리라고 부르는데 중국어로는 고된 노동을 뜻하는 고력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쿨리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포르투갈인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마카오의 외국인들은 사악한 중국인들을 보내 남자들을 납치하고 유인하여 탈출할 수 없는 배에 태웠습니다. 몽둥이로 목 뒤를 내리쳐서 혼절시킨 후
비싼 값을 받고 해외에 팔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사실. 자, 때로는 직업을 소개해주겠다, 혹은 도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해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반발을 막기 위해서 구타, 학대를 일삼았는데요. 배를 타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마카오 거리에서는 이들의 시신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56년부터 1873년 이 마카오에서 쿠바 그리고 페루, 남미 쪽으로 간 이 쿠리의 수가 1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외로 간 또 중국인들이 형성한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어요. 뭔지 아실? 네, 여러분들. 알죠. 네. 어디 가나 다 있는. 그렇죠. 차이나타운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된 쿠리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차이나타운에 그런 슬픈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쾌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마카오를 방문했던 한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술 취한 선장들, 바닷가의 불황자들, 버려진 자들, 마카오만큼이나 세상의 모든 인간 쓰레기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이곳은 지옥이다. 네,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이미지가. 네, 갑자기 어떤 뭔가 발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둠의 도시로 확 바뀐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마카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러 개 소개해 주셨잖아요. 머릿속에는 다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들만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100년 전에는 그랬던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랑 너무 관련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합법화되기 시작하니까 번창하기 시작했던 거고 숨어있던 욕망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동방무역 창구의 기능을 당한 마카오는 도박, 아편, 매춘이 성행한 지하경제의 거점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블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교수님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물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은 얘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 줄이 또 그리고 이때 노벨의 유언장이 스톡홀름 언론에 공개되자 스웨덴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죠? 당시 노벨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친척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휴, 진짜. 이뿐만 아니라 노벨이 자신의 유산을 스웨덴 국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상에 쓴다는 사실에 이제 스웨덴 국민들은 물론 국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까지 노벨의 유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벨의 뜻대로 이제 결국 노벨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0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누구지?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 외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명가 노벨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 세상을 기부해 만든 노벨상은 현재 수많은 혁신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소희 씨, 이 과학 전공자들에게 노벨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또 노벨상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또 문학, 평화까지 다 합쳐서 인류 문명을 위한 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상입니다. 교수님, 근데 세상에 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벨상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건 노벨상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정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상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스웨덴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까지 수상을 했거니와 세계화 시대를 반영한 최초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상금? 상금. 이제 바로 상금입니다. 1901년 최초의 노벨상 상금은 약 15만 크로네로 하나로 약 1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금액은 이제 스웨덴 대학 교수 연봉의 30배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복권에 당첨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방에 끝나네. 그리고 상금은 만약에 이제 공동 수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수상자별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를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50%, 두 명은 25%씩 상금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다른 상들과 다른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상금이 매년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뭐예요? 왜 다르지? 뭐야?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문제네. 그 다른 것도 문제긴 해. 노벨상의 상금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환율.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인프라. 뭐지? 인플레? 인프라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이게 그 상금의 출처를 잘 고민해 보시면은 매년 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답. 예? 혜성 씨. 예. 그 노벨이 기부한 돈으로 만든 그 재단에서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래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 때 그 기금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매년 달라지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벨이 이제 투자 수익으로 상금을 분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상금이 변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만약 투자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럼요. 네. 그때는 그러면 발명품을 아꼈다가 야,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 요때 이제 투자가 성공했을 때 들어가요. 투자가 많이 성공했다 했을 때 발명품을 내야지. 자, 정리를 하자면은 한 해 동안 운영한 기금 이자 수입의 약 67.5%를 5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67.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이 높은 풍년에는 예전보다 이제 상금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흉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노벨 재단의 자산은 총 61억 321만 1,000크로나, 하나로는 약 8,248억 4,900만 원으로 노벨이 남긴 유산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억. 투자를 잘하셨네. 그리고 수상자들 중에 이제 상금의 용도가 밝혀지면서 가장 많은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궁금하다. 바로 이제 19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금을 어디에 썼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썼을까?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대공황이. 그렇구나. 넌 절대 주식하지 마라. 다행입니다. 넌 내가 봤을 때 넌 주식하면 안 돼. 자, 아인슈타인은 사실 노벨상 상금을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 위자료로 썼습니다. 이혼 위자료. 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밀레바 마리츠와 이혼할 당시 미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상금을 밀레바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결국에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수상 후에 한화 3억의 상금을 밀레바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 위자료 진짜 예상치 못했네요.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도 매년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은 명실상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높은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